안녕하세요.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승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세 번째 아카이브를 여는 날입니다. 먼저 5차 사건과 그리고 6차 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차 사건은요, 87년 1월 10일 저녁 8시 50분쯤 사건 현장 중심인 안녕리에서 멀지 않은 황계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논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평택의 모 여고 학생이었고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고 오다가 실종이 됐는데 그 논에서 사건 발생 7일쯤 지나서 논 주인이 경운기에다가 자기 논에 벼 타작하고 남은 볏짚 이걸 싣고 집으로 옮기려다가 보니까 그 안에 사체가 발견돼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수법은 3차, 4차 사건과 동일하게 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까지, 양말 이런 걸 가지고 피해자를 결박을 하고 특히 그 목도리를 갖다가 피해자 목을 졸라서 그 손발 결박하고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등 수법은 전과 동일했어요. 네. 6차 사건은 6차 사건은 그 후로 87년 5월 2일 진안리에 살던 박모 여인이었는데 가정주부인데 당시 나이는 29살. 그날이 이 사건 전체 사건 중에 유일하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자기 살던 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80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국도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 맞고 올 것을 염려해서 우산을 가지고 마중 올라가요. 그때가 이제 보통 남편이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11시가 다 돼서 나갔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보니까 마누라도 없고 그 비 맞은 채로 버스 내려 집에 들어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인이 없어요. 부인이 이웃에 어디 갔나 보다. 한참 기다렸어. 새벽 2, 3시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어디 누구 찾으러 갈 수도 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겠지 하고 이제 그 이틀 그냥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나서 일찍 퇴근해서 보고 그때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5일 만에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해. 그 자기 집 바로 울타리 뒤에가 임야인데 나무가 많은 데가 아니고 잔디밭 위에 소나무가 몇 개 있고 이렇게 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을 보다가 소나무 가지를 쳐서 묶어서 이제 쌓아둔 곳이 있어. 혹시 해서 소나무 쌓아둔 그 뭉치를 하나 내리고 보니까 속에 옷가지 같은 거 보이니까 그 밑에 게 그것도 마저 소나무 가지를 다시 제껴보니까 그 안에 그 부인이 웃도리가 벗겨진 채 그 위에 그냥 추리닝을 위에 덮여놓고 바지는 추리닝 입은 채 손목을 뒤로 묶인 채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숨져 있는 시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6차 사건이고 장소는 진안리고. 자, 그러면 이제 5차 사건과 6차 사건에도 직접 사체를 수습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4차 사건에는 신체 특정 부위에 난행을 했었는데 자, 5차 사건과 6차 사건에서는 사체 상태는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4차 사건 때는 참 유독히 눈에 띄고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사체 현상이었지만은 5차나 6차는 비교적 묶는 형태는 똑같았고 과거처럼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고 목을 감기고 이런 것은 거의 똑같았지만은 그 사체를 훼손했다는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이번 5차 사건과 6차 사건에서는 사체를 훼손하지는 않았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는 사체 훼손했다는 것은 흉기라든가 기타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그 시체를 상처를 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손으로 얼마든지 그 훼손을 할 수 있고 이 좀 그래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야, 임마, 손으로 그러지 말고, 뭐, 가꾸목이라 좀 구해가지고 바꾸고 그래라, 박사님!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여기입니다. 뭐야, 이게? 발자국입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어? 예,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야, 임마, 너 저 새끼 좀 도와줘. 아, 예. 아이, 야, 감시반들 연락했지? 예, 연락했습니다. 구멍을 봅니다. 아, 경운기! 가라라고. 아, 경운기! 아, 경운기! 들어가! 저리! 에이! 그만! 경운기! 아이! 사람이 손짓을 하면. 아이고, 씨. 영화 이 사진의 추억에서 배우 송강호 씨, 박두만 형사가 이 족적을 보존하려는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현장 보존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영화 속에서는 그 족적을 경운기가 밟고 지나가거든요. 실제 용의자의, 영화 속 용의자의 그 족적을 놓치는 장면이 있는데, 6차 사건 때 실제로 족적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판독을 하지 못한 건가요? 족적은 범인이 그 야산 그 소나무 가지 속에 시체를 은닉시켜 놓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소나무 다발 사이에 가는 길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눈에 바로 띄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족적이지. 그래서 내가 자를 구해가지고 쟀어요. 네. 쟀더니 245mm.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의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보도 매체에서 245 족적이었는데 당시 6차 사건에 발견된 용의자는 발이 크다. 그래서 범인이 다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보이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족적 발견하고 나서 바로 수사본부에다가 이 족적은 범인의 것이 틀림없지만은 이 문양, 크기 이걸 가지고 범인을 추적해서는 안 된다.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범인에 의해서 끌려갈 그 시간대에는 1년에 몇 번 볼 수 없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온 거예요. 이 장대비가 이게 쏟아질 때 신발 족적을 냈어. 그럼 바로 미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눈에 누가 보더라도 이 족적의 형태가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휘어들어가서 위에서부터 즉 흙에 미어졌단 말이야. 흔히 우리가 수사 경험상 그 어떤 범죄 현장에서 족적을 굉장히 참고로 합니다. 네. 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키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 과학적으로. 근데 245mm라면 그래서 그 수사본부에서 이건 이렇게 된 거고 강한 비줄기에 의해서 미어진 거기 때문에 이 참고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245mm의 뭐 사이즈와 관련해서 오해를 이제 하승균 사장님께서 이제 풀어주셨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 당시에 족적은 판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과학수사의 발달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DNA가 이 5차 그리고 7차, 9차 사건과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직 7차 사건과 9차 사건은 뭐 이제 차차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 이 5차 사건을 회상해 봤을 때 이번 용의자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차와 2차는 결박 않고 알몸 상태로 성폭행만 하고 그 상태로 시체를 유기해 두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로 범인이 범행 수법을 악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설명을 했어요. 네. 즉 3차와 4차 사건 사이에 생존한 피해자가 이 범인이 돈 욕심이냐 해서 그 피해자가 땅에 떨어뜨리는 가방을 찾으러 간 사이에 이분이 도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놓쳤어요. 범인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어.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살려보내가지고는 내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의류라든가 양말 이런 걸 벗겨서 결박과 재갈 물리고 이렇게 압박하고 심지어 죽였다. 이렇게 발전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5차 사건 그 홍 모양 사건 역시
묶는 과정이라든가 압박하는 방법이 똑같았다라는 의미에서 공통 분모가 있다. 이번에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 씨와 거기서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또 들은 것만 봐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있는데, 이 서장님께서 화성 사건에서 직접 신문하신 사람들은 총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신문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신문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용의자다운 용의자를 못 만났다. 뭐 대상자야 2만 명 정도 돼요. 그 왜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는 건 내가 7차 사건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근데 5차, 6차를 얘기하는 과정에 그때까지는 어떤 특정한 용의자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 생존한 부인, 그분에 의해서 전해진 어두운 밤의 실루엣 정도의 인상 특징이나 키, 나이, 머리 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용의자가 발굴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했다는 사실이고, 이게 7차 사건 즈음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적으로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이 서장님이랑 제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서장님의 체격이 여전히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너무나 건장하신데,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 서장님이 작년에 운동을 하고 찍은 사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몸이 있을 수 있을까? 전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서장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예, 우선 가급적이면은 난 한참 뛰던 형사 때도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술, 담배를 않고 학창 시절에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도 했고 또 유도도 한 3단 뛰고 68년도에는 미스터 코리아도 나가봤고 운동을 해서 그래서 이 체력을 이 업무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만큼 형사란 의지 못지않게 체력도 강해야 된다. 또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그때부터 시작한 운동을 여전히 지금도 꾸준하게. 네. 너무 멋지세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 빨리 뽑아줘. 어? 반장님. 저 이게 서울에서 반가워. 그쪽 연락 받았어. 아니 근데 자, 서장님.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서울 형사 배우 김상경 씨가 이 파견이 돼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 배우 송강호 씨, 박두만 형사와 함께 근무를 하는데, 자, 그 당시에도 이 전국 각지에 기라성 같은 형사들이 파견이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 영화에서 서울 형사라고 그 김상경 씨가 나오죠. 그 형사 딱 하나가 의지에서 온 형사입니다. 그 김상경 형사의 대역은 누구냐? 최중락 씨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 그분이. 최중락 씨라고 당시에 경찰청 강력계장을 했었어. 근데 최중락 씨가 서울시경 강력계장도 했고 경정 때는 경찰청 강력계장도 했고, 근데 그분이 그 정년 1년여를 앞두고 총경이 돼. 총경 승진해서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가. 이 사건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분을 네가 경기도 수사본부에 가서 도와줘라. 근데 이분이 나하고 함께 근무하게 됐어요. 내 팀하고. 그러니까 우리 팀을 지휘를 하게 되는 거야. 계급적으로. 총경이니까. 다른 시도에서 유능한 형사들이 왔다는 것의 전부입니다. 김상경 씨가 아주 상징이야.
그럼 뭐 전국 각지의 기라성 같은 형사들이 파견됐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네, 외지에서는 이제 최중락 형사님 정도까지, 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경기도 내에 계신. 알겠습니다. 자, 정말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뭐 사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뭐 영화보다도 훨씬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번에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 우선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성격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DNA에 의해서 용의자가 특정됐는데 그걸 내가 예상대로입니다. 이건 나는 그전부터 이 범인이 이렇게 생겼고 이미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7차 사건에 의해서 몽타주가 만들어졌지만은 이 성격을 나는 그전부터 우리 형사들한테 이 방송을 보는 나하고 함께 근무한 형사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절대로 어디 용의자를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20년 이상 장기 복역을 하면서 오직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얌전하게 사는 거야. 교도관들 눈에 들도록. 마치 지 부모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 얘기 똑같은 거야. 얌전둥이로 이미 자리매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장님은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이 절대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용의자일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가 모범수로 생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얌전한 모습을 띠고 있다. 과거부터 그렇게 추측을 계속 하셨던 거군요. 그게 내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들이 그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 조직폭력배 폭행 사건 그런 사람들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범인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서 비디오 테이프가 무분별하게 수입이 돼서 비디오 가게 가면 그런 비디오가 테이프가 무지개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거 비디오 테이프 외국인들이 사람 납치해서 총으로 쏘고 거꾸로 매달고 고문 오고 전기 톱살인 사건 같은 거 미국에 있듯이 그렇게 하고서 매장을 오고 그런 거 빌려다고. 내가 보기엔 이 친구가 그런 건 다 보고 자기 방에서 그런 거나 보고 탐독하고 그 범죄 구상을 하고 이럴 거 아니겠느냐. 얌전둥이가. 그렇게 집에서 혼자 계획을 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세 번째 시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5차 사건 그리고 6차 사건을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7차 사건과 8차 사건의 이야기를 사장님과 함께 들어보겠고요. 너무나 중요한 몽타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무렵에 서장님께서도 직위 해제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장, 과장, 형사계장 직위해제 되고 그 수사 지부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형사에 구속되고. 이 7차 사건에서 범인의 몽타주가 확보됩니다. 자세한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